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생각하는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전향적인 노력에 비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노력은 사실 너무 보여지는 게 없어서 미국하고 한국이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한미일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이 완료된 후 현재 50여일이 지났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뭔지 그리고 와서 어떤 이슈를 양국 정상이 다뤄질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얽히고 풀어야 될 난제가 많습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떤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함께 보시죠.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제는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날로 높아지는 북한 위협에 맞춰서 어떤 안보 협력이 논의될지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포주기냐, 아니다, 밀행지향적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오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또 양국 간의 경제협력 또한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바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을 했습니다. 아직 일본은 그 조치가 없는데요. 이에 맞서서 지금 일본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한국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하는 조치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앞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현재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세틀 외교의 배경이 뭔지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읽어야 되고요.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서로가 해주겠다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건 우리 기업들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한국 미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상관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제가 좀 분석 드릴 거고요. 앞으로 19일에서 20일에 G7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직개발 관전 포인트와 우리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떤 과제를 지금 끌고 가야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지금 한일 간의 이 세틀 외교 배경이 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시간에 안녕하시오 다뤘던 것처럼 지금은 공급망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다뤄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계는 크게 세 개 공급망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하나는 북미,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USMCA라고 해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3국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역내에서는 생산, 제조, 공급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자유무역 협정, 관세 없이 하는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90년대부터 유로화, 단일 통화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로 생산기지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이 좀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은 큰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은 생산 공장, 그리고 한국은 주로 중간재 부품 수출, 일본은 주로 원재료, 기초 과학 소재, 소부장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북미에서 하나의 공급망 단독으로 돌아가고 이게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출시한 배경인데요.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 미래 산업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북미 지역에서 다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 북미에서 돌아가는 자체 공급망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그리고 대만 기업들 보고 미국에 와서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반도체와 과학법이 출시 배경입니다. 그럼 거기서 다 돌아가는 생태 공급망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시아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글로벌 공업에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아시아가 이제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중국의 RCEP 이런 그리고 또 CPTPP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 일본이 기술이 앞서고 중국도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 세 개 국가가 기술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중국이 했던 러더 밀집형 산업의 생산은 아시안 국가에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유럽이 했던 소비시장 역할을 아시아에서는 해줄 수 있다. 소비시장 역할. 그래서 이러면 아시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중국의 큰 그림이고 그래서 아시아 국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게 미래에 대입하는 중국의 대응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하나의 경제 공급망이 만들어지는데 확실한 거는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가는 그림을 확실히 그렸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전방면으로 견제하는 미국의 이런 그림 속에 지금 같이 G4라든지 IPEF라든지 이런 미국이 그린 그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양새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기준해서 워싱턴 선언,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같이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기술과 그리고 안보를 확실하게 같이 하는 동맹 국가로서의 확실한 포지션을 명확히 했고요. 그런 면에서 또 미국이 그리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같은 선에서 같이 가야 또 중국이나 견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런 배경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결국 이런 세틀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생각하는 속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 하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현행 헌법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의 제9조가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의 헌법은 46년 11월에 반포돼서 11월에 공포돼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가 2014년 아베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걸 상당 부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지금 2014년과 15년에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헌법 제9조를 무력화했고 군사 대국이 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관계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큰 그림을 군사, 안보, 경제적으로 그리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국은 사실은 이런 큰 전략적 그림이 있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보면은 한국이 정부의 가장 큰 입장은 중요한 거는 안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보를 한국 정부가 가장 크게 보냐?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강한 대륙 국가고 그리고 홍콩이라는 이 또 지리적 위치에 있던 홍콩, 마카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불거진 대만, 이런 대만의 이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또 핵실험을 하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보적인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적인 위협 하에서는
경제보다도 이게 안보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하나의 삼각형으로서 대륙의 큰 세력을 맡는 하나의 철통 방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안보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협력하는 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의제가 경제 협력이 나오는데요. 그건 화이트리스트는 이미 양국이 서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닌데, 일각에서는 지금 의미가 있냐. 이거는 답이 간단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요점에서 짚어봐야 될 거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미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세 나라가 가깝게 가잖아요. 이게 한국의 경제적 안정 성장에는 도움이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찾아봤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산업이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겹치는 정도가 69.2%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요.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엔화가 엄청 평가절하였거든요. 그 말은 일본의 상품이 되게 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지 엄청나게 절하됐어요. 이때 일본 수출이 1월부터 9월까지 168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같은 시기에 한국 수출은 159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을 일본이 다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국, 일본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겹치고 한국이 대부분 일본 산업을 대체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일본이 절대적으로 강세를 갖고 갔던 게 반도체 영역 같은 데서 소부장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이었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을 한국의 그 화이트리스트 빼버리면서 양국 간에 굉장히 무역의 어려움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기업들이 이 소부장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18%에 이르던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가 현재는 15%,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줄이는 걸로 나왔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부 한국에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출을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어려움이 조성되니까 소부장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 현지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선로를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 협력 영역에서는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은 여러 면에서 경제 협력 시너지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이 변화 속에서 각 국가가 공급망 안전이 경제안보, 국가안보로 와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글로벌 세계 속에서 서로 잘하는 걸 냈다 팔아서 서로 사고 팔면서 이렇게 내 잘하는 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 공급망이 국가안보로 오면서 모든 국가가 다 자기 영내에서 공급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 자원에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냐 이런 경제 협력 자원에서 섹터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때 기존의 무역 경제 협력을 복원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어떻게 자국 경제 안보를 실현할지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면에서 일본이 잘하는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협력을 해서 일본이 잘하는 걸 한국이 많이 흡수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국이 재창조가 만들어져서 안정적인 기술 확보를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과거와 달리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거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보면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이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또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고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독도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서 항의가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전향적인 노력에 비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노력은 사실 거의 너무 보여지는 게 없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이게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보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떤 말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이 한국 국민들이 정서 안정이라든가 혹은 미래 더 깊은 한일 협력을 만들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가 보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그 이상의 어떤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 일본 간의 이런 협력은 뒤에서 미국 간의 이런 압력하에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거지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하고 진짜로 협력을 강화할 자세가 돼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도 앞으로 많이 논의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도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각각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지금 한미일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그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 한국 지금 수입이 28%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14개월 동안 계속 적자고요. 올해 1년 끝날 때 거의 한국이 대중 적자가 한 200억 달러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대가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엄청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고속 성장해왔던 거는 중국이라는 경제 성장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런 안보를 내세우면서 경제적 대가가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해서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이 잘하는 산업, 초격차 산업을 이번 이 3국이 협력을 할 때 그런 초격차 산업을 한국에 많이 유치해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업들하고 합작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기술을 많이 교류하면서 성장시키는 한국이 약한 고리들을 이김에 미국과 일본하고 같이 갈 때 한국의 그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를 지금 여기에서 보완하는 미래 산업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과 그런 전략적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